자, 2주차 법인세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제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과세 대상 소득까지 살펴봤었죠.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시고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부과되는 소득이지만 요거는 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 법인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법인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좀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법인의 본점,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본점인데 용어만 따로 주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밑에 한번 요거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는 본점이라고 부르고요. 비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는 주사무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점도 없고 주사무소도 없다라고 했을 때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때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국법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내국법인은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냐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도 모두 다 납세 의무를 지녀요. 이걸 우리는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부르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의 본점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죠. 이 삼성전자의 본점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컴퓨터를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까지도 모두 다 대한민국은 과세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까지도 모두 다 과세가 된다. 이게 무제한 납세 의무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본점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외에 해외에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외국법인이라고 불러요. 이때 만약에 이제 본점이 국외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해당이 되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제한 납세 의무라고 부르고요. 자, 애플의 본사가 어디예요?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애플의 본사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인이고요. 애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 팔아서 벌어들인 돈들 있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애플이 미국에서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번 돈을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하겠죠. 애플이 일본에서 팔아들인 소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당연히 못하겠죠. 애플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득을 얻었을 때 그때 이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점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달라진다.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내국법인이라고 부르고 이때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다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면 외국법인이라고 부르고 외국법인의 국외 소득은 상식적으로 과세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영리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리의 개념을 아셔야겠죠. 영리는 쉽게 말하면 돈 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영리의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이 돈 벌 목적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분배예요, 분배. 영리란 기업의 이익을 구성원,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이익을 분배하면 영리법인,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은 쉽죠. 자, 법인이 돈을 벌었어요. 이거를 주주 등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해요. 배당이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분배를 해요. 그럼 이건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은 뭐? 비영리법인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분배를 할 수 있고
없고 이 분배 여부에 따라서 영리와 비영리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뭐 돈 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돈 벌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주주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은 그 돈을 회수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배당 등을 통해서. 돈 벌 목적이 없으면 당연히 배분이 분배가 안 되는 거고요. 분배를 못하면 그곳에 투자한 그 구성원들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리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해요. 만약에 분배를 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밑에 3번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수익사업 소득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학교가 있어요. 학교는 비영리법인이에요.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벌어들인 돈을 배당을 통해 가지고 분배를 하지 않아요. 돈을 가져가지 않아요. 학교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이 학교가 스타벅스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해죠, 해. 오타예요. 학교가 스타벅스에 건물을 임대를 주고 받는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수익사업 소득이겠죠. 학교의 본연의 업은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학교의 본연의 업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 등록금을 내면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의 본연의 수입은 고유 목적 수입은요.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그거 외적으로 학교가 이제 학교만 딱 있으면 학생들이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각종 이제 매점도 들어와서 학생들이 좀 이제 군것질도 뭐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카페도 하나 들어와서 학생들이 뭐 중간중간에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그렇죠? 학교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건물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때 스타벅스가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내점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학교 건물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학교한테 임차료를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임대료를 벌게 되겠죠. 이때 학교가 버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학교가 돈을 버는 고유 목적 사업 소득인 교육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학교가 수익 사업을 한다. 즉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네요.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옆에 그냥 일반 상가가 있어요. 그 일반 상가는 당연히 영리법인일 거예요. 법인 사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소득을 창출한다라고 했어요. 스타벅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스타벅스인데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차료를 내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대요.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 임차료는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학교 옆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서 스타벅스가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소득에 대해서 그 건물주한테 과세를 하겠대요. 그럼 당연히 임차료가 그 세금만큼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스타벅스는 어떤 곳에 입점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것만 따져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영리법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영리법인과 비슷한 수익사업 소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연세대학교가 연세우유를 팔아요. 그렇죠? 이때 연세우유를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연세대학교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연세대학교의 고유 목적 사업 소득은 무엇이냐며 마찬가지로 교육이에요. 학생들한테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고유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가 연세우유를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고유 목적 사업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우유를 판매하는 남양유업이 있나요? 어쨌든 남양유업이나 이러한 기업들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유를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우유를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남양유업에서 만든 우유가 비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쵸? 여기선 세금이 발생하고 연세우유에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과세 형평성이 깨지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반 영리법인과 비슷한 수익사업 소득을 발생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공익성으로 인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소득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비영리예요. 내가 비영리법인의 소득에는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유목적 소득 그리고 수익사업 소득 이렇게 이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공익성으로 인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요. 제가 깔끔한 판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이쁘게 써지지가 않네요. 수익사업소득은 다른 일반 영리법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이 수익사업소득만 과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깔끔하게 써보도록 노력할게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과세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용어 정리와 과세되는 범위를 살펴봤으니까 밑에서 한번 납세 의무자와 과세소득을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가 용어 정리는 했어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요 용어 정리는 했었죠.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본점이 국내에 있고 영리 목적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국 영리법인이 되고요. 본점이 국내에 있지만 우리는 영리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국 비영리법인이 될 거고요. 본점이 국외에 있고 영리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외국 영리법인, 본점이 국외에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외국 비영리법인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번 소득에 대한 범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국 영리법인 먼저 보시면 내국 영리법인은 내국이니까 국내외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리니까 모든 소득이에요. 이거 미리 여러분들 좀 정리하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국이면 국내외, 외국이면 국내, 영리면 모든 소득, 비영리면 수익사업 소득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 의무자와 과세 소득, 내국 영리법인이면 내국이니까 국내외, 영리니까 모든 소득 합해 보면 내국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국내외 모든 소득이 다 과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국 비영리다. 내국이니까 국내외, 비영리니까 수익사업 소득만 합해보면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구나.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도 마찬가지죠. 외국 영리니까 외국이니까 국내고요. 영리니까 모든이고요. 합해보면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구나. 외국 비영리도 마찬가지죠. 외국은 국내 그리고 비영리는 수익사업 소득만 합해보면 국내 수익사업 소득만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산소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산소득은요,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가 되는 소득이에요. 나머지 법인들은요,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단 청산소득의 개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팔아가지고
현재 지금 내가 의무를 지고 있는 부채 상환하고요.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회사를 없애는 것이다. 그 절차가 이제 청산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발생하는 소득이 청산소득인데 비영리법인은 분배라는 걸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청산을 한다고 해도요. 이거를 이제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산소득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할 수가 없겠죠. 비영리법인은요. 구성원들한테 남은 소득을 분배하면 안 되고요. 다른 비영리법인에 이 소득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국가에 이 소득을 갖다 주거나 이런 식으로만 법인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분배를 하지 못해요.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 영리법인은요. 자, 애플이 청산을 한대요. 우리나라 국세청에 가가지고 애플의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하겠죠. 자, 벤츠가 청산을 한대요. 벤츠 청산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청산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세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죠. 일단 외국 들어가면 청산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을 수가 없겠죠.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정리하면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념 한번 볼게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요. 다 과세가 돼요. 이거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법인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과세를 해버려요. 애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애플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고 나면 이 주택을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양도를 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애플한테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아까 토지 등 양도소득의 개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죠. 국내에 소재하는 이러한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땅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종류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요. 그냥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환류 소득. 미환류 소득도 아까 청산소득과 마찬가지로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영리법인은 어차피 뭐 내가 소득을 남겨두거나 뭘 하거나 분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환류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영리법인한테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법인한테도 너가 번 돈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투자와 임금 증가 등에 반드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외국 법인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그 공무원분들이 애플사에 전화해가지고 당신들 번 돈의 일정 부분만큼은 투자나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세요. 이게 뭔 애플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하겠죠. 이거를 뭐 끄떡끄떡하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겠어요? 당연히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소득과 미환류 소득은 내국 영리법인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땅을 뭐 사고파고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권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실 게 비과세 법인이죠. 자, 비과세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하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국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번 돈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번 돈을 국가에 납부를 해요?
이게 뭔 실익이 있어요?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아니, 미완료 소득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가 너 번 돈 가지고 뭐 투자나 임금 증가 등에 써라. 국가는 근데 원래 그런데 쓰는 그런 애들이고요. 뭐 별도의 자기가 자기한테 제재를 가한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꼭 법인세에서 비과세 법인 국가나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이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생겼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공부하시고 나서 매번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 할 때 요거 이제 많이 헷갈려 하세요. 부가가치세는요. 국가도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렇죠? 물론 국가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면세로서 그 납세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도 납세 의무자가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 이게 납세 의무자의 정의잖아요. 얘는 뭐 영리 의무에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국가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해가지고 국가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가를 시키잖아요, 세금을. 부가가치세의 개념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정가의 개념 아시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잖아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잠깐 빼버리고 사업자잖아요.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할 때 본인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납부해요? 아니죠.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만큼을 거래 상대방한테 징수를 해와요. 자, 내가 100원짜리의 물건을 팔 때 어때요? 100원짜리의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세 붙여가지고 110원 받아오죠. 그래서 이 10원만큼을 신고납부기한테 국가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들은요. 자기가 낼 세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가 납부할 세금을 더 받아와서 그 돈으로 납부한단 말이에요. 간접세의 특징 정가라는 개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가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가도 정가를 해가지고 받아온 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인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법은 달라요. 법인세법은 자기가 번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직접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세목이에요. 직접세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국가 등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은 간접세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가 번 돈 지가 내는 게 아니라 정가를 통해서 거래 징수를 해오고 그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국가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비교하셔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 정부와 지자체는 비과세법인이 아니고요. 비영리 외국법인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외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 아니고요. 비영리 외국법인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익 사업을 한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팔므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었다. 마찬가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법인인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대한민국만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중에서 자기 자본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 자, 중소기업 제외라고 나와 있죠. 이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속하는 법인만 납세 의무자로 한다. 비영리 법인은 그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외국 법인은 우리 정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거 한 번 더 적혀 있는 거예요. 미완료 소득은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요 막 분배하지 못해요. 지가 지 맘대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 소득을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미환류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외국 정부는 어때요?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이러 저러이러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완료 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가 된다. 이거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사업연도에 대한 개념 이어나가